안녕하세요. 2부를 맡은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장 김병지입니다. 수고는 학부모님들도 하셨죠. 네, 학생들도 하고. 근데 그 1부 끝날 때 맨 마지막 줄에 있었던 게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네, 수시 과열 현상 뭐 이런 얘기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게 나타나는 게 결정이 되게 빨라서 그래요. 어젯밤에 이제 나는 못 봤다로 끝난 거잖아요. 네. 아니면 이제 어젯밤에 이렇게 채점을 하고 애들이 됐어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잖아요. 네. 됐어 한 애들은 안 본다고 결정했을 거고, 못 봤다고 한 애들은 무조건 본다고 했을 거고. 그런 게 너무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은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영어는 그렇지 않지만, 한국사도 그렇지 않지만, 아직은 수능의 전체적인 영역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어, 수학, 탐구가 모두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 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딴 애들이 어떻게 봤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생각하셔야 되는 게 하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험은 원래 다 못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애는 평소보다 못 보고요, 어떤 애는 기대보다 못 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소보다 잘 봤지만 더 많은 걸 기대했으면 못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 다 쳐다보면 시험 못 본 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못 본다의 기준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기준 자체를 잘 설정을 못 하시는 게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기준도 오늘 좀 가져가시고, 자, 이제 이 기간들에서 이 날짜와 이 날짜가 있습니다. 앞에 날짜는 뭔지 아시죠? 앞에 날짜는 수능 성적표가 나온 날짜입니다. 그리고 뒤에 날짜는 수시 등록 최종 마감입니다. 그러니까 수시 등록 최종 마감은 하루 전, 그러니까 12월 26일까지 추가 합격자 발표가 다 나는 게 12월 26일까지고, 그 뒤에 등록하는 날짜를 하루를 주죠. 그래서 27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일정을 저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구간을 가채점 구간이라고 부르고요, 저희끼리 가채점 기간이라고 부르고, 성적표가 나오고 나면 이제 저희끼리 쓰는 용어이긴 한데 실채점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실채점 기간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12월 29일부터 1월 3일까지 뭐가 있냐? 정시 원서 접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되게 그 정시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한순간이 있는데, 조금만 눈치가 있으시면 A, B 다음에 바로 D잖아요. 그쵸? 중간에 뭔가 비어 있잖아요. 근데 또 하나 보니까 수시 등록 최종 마감이 27일인데 원서 접수는 29일부터 하잖아요. 그쵸? 중간에 하루가 빕니다. 저 중간에 하루가 비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바로 확정 인원이 공지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저 날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시적 관점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날짜는 저 날짜입니다. 즉 우리 집에서 원서를 쓰기로 한 모집 단위가 10명을 뽑았는데, 10명을 뽑기로 되어 있는데 전날 갑자기 15명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애가 13등 정도에서 떨어질 줄 알았는데 15명으로 바뀌는 순간 붙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군의 원서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주로 가채점 기간에 생각하셔야 되는 건 이렇게 5가지가 있는 거예요. 저 중에서 이제 뭐 활용지표의 개념이나 뭐 이런 것들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어쨌거나 저렇게 5가지 정도가 성적표 나오기 전에 최대한 조사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종 성적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런 다음에 변환 표현 점수라는 것의 개념이 있고, 모의 지원의 흐름도 보셔야 되고, 2018학년도의 경쟁률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2018학년도의 추합 인원도 굉장히 중요한 영상을 띌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이 조사가 돼야 되고, 원서를 쓰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저것들을 중심으로 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보시는 왼쪽에 있는 건 주로 가채점 때 조사를 좀 해두시면 좋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은 실채점의 성적이 나오고 나면 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갑자기 셔터 소리가 엄청 들립니다.
되게 제가 다음 버튼을 누르기 되게 죄송한데. 근데 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이 두 가지를 계속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특별히 어떤 기간이 있다기보다는 지금부터 이후로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 특히 2019학년도 변수와 같은 경우는 앞에 일부에서 이제 어제 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변수를 말씀을 드렸고, 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변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대학의 전형의 특징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에 의해서 생기는 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변수들을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변수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가채점 기간에 할 일, 그 다음에 수채점 기간에 할 일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셨죠? 설명회를 끝내고 나가시는 분들한테 제가 듣는 가장 슬픈 말은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거예요. 두 번째 슬픈 말은 내가 원하는 학교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탁드리건데 보실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내가 원하는 대학의 것들을 보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좀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19학년도 변수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시 모집 인원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정시 모집 인원이 감소했다는 건데, 제가 이렇게 블럭을 만들어 왔습니다. 블럭을 만들어 왔는데, 저 블럭들을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 서영고의 가나다군에서 다가 비어 있고, 서성안의 가나다군의 다가 비어 있죠. 그리고 이준경 외시의 가나다군의 다가 비로소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단에는 다군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서영고 같은 경우는 서울대는 가군 모집이고 연대와 고대는 나군 모집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군은 서울대 인원이고 나군은 연고대 인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서성안 같은 경우는 서강대는 가군이지만 성대와 한대는 가군, 나군을 모두 모집을 하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마이너스가 돼 있는 숫자들이 이렇게 쭉 보이는데, 마이너스가 돼 있는 숫자들이 조금 더 많이 보인다라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거고, 특히 인문, 자연 모두 다 잘 보시면 세 번째 블록이 있죠. 밑에서 두 번째 블록이요. 밑에서 두 번째 블록. 자, 거기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블록에 보시면 인문계는 전부 다 마이너스죠. 보이시죠? 그리고 자연계는 나군과 다군이 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 블럭에서 인원이 주는 게 정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좀 이따 보여드리고, 지금 인문하고 자연에 보시면 다군 옆에 알파라고 제가 해놨습니다. 보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몇 분이 답을 해주셨어요. 자, 그 숫자는 뭐냐면 작년에 2월 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정시 확정 인원이 공지되는 게 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작년에도 똑같이 수시 최종 등록 마감하고 정시 원서접수 사이에 시간이 비어 있었겠죠. 그때 추가된 인원이 서영고 그룹은 인문은 214명이고 자연은 426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 계획된 인원보다 정시 인원은 반드시 더 많이 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연계는 인문계의 거의 2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자연계 서영고는 서영고부터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 덩어리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문계는 서영고부터 시작을 하니까 당연히 거기에 인원수가 자연계보다 많을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수시로 뭐 서울대 사회학과 붙었는데 어딜 붙어야 서울대 등록을 안 하겠어요, 그렇죠? 저거 넘어오려면, 저 인원이 넘어오려면 등록을 안 한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서울대 넘어올 것 같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생각을 하시는 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지금 보시면 세 번째 그룹으로 가면 인문계가 더 많고 네 번째 그룹으로 가도 인문계가 2월 인원이 더 많잖아요, 자연계보다. 그 부분이 위입 블럭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라는 걸 하나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보셔야 되냐면, 자, 이런 걸 보시는 겁니다. 이게 2019학년도만 모아놓은 겁니다. 근데 제가 색을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즉
모든 아이들은 각 군에서 한 장씩밖에 원서를 못 써요. 그러면 나군에서 서영고 그룹을 쓴 애 중에는 가군에서 서영고 그룹을 쓰는 애도 있겠지만 가군에서 한 칸 내려서 서성한 그룹을 쓰는 친구들도 있겠죠. 뭔지 이해는 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개의 색이 같은 거예요. 근데 아주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나군의 두 번째 그룹과 인문에서 나군의 두 번째 그룹과 나군의 네 번째 그룹이 색이 같은데 371과 707이에요. 합치면 1000명이 조금 넘죠. 예. 근데 걔네가 다 가군의 세 번째 그룹에서 만나겠죠. 뭔지 지금 보이시나요? 예. 근데 가군 두 번째 블럭하고 가군 네 번째 블럭을 합치면 걔네는 합치면은 730명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740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군의 세 번째 블럭은 72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걸 보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우리 애가 세 번째 블럭 군인 이준경 외시 그룹에서 어딘가를 질러야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가군과 나군 중에 골라야 된다면 어디를 고르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가군을 고르는 게 애들이 조금 더 여유 있게 남으니까 거기서 뭔가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나군에서 지르게 되면 나군은 어차피 차고 넘치는 거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받으신 종이 배치표 같은 경우에 보시면 점수 급간에 따르는 분류가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거기 옆에 모집 단위 옆에 깨알같이 조그만 숫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집 인원이거든요. 그 모집 인원을 다 더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작업이에요. 그러면 그 점수대의 아이들은 고정적으로 몇 명이 있을 텐데 뽑는 인원이 윗 블럭이 더 많고 아랫 블럭이 더 작다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뭔가가 변수가 생겨서 생기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라고 지금 이 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정시는 수시와 다르게 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군과 나군과 다군에 한 장씩밖에 못 쓴다. 그래서 정시원서는 3장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시원서는 한 장입니다. 그 한 장을 정하면 나머지 2장은 자동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수시는 그런 제한이 없으니까 그냥 6장을 다 쓰실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차이를 생각을 하시고 반드시 최종 확정 인원을 보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지, 그 최종 확정 인원을 보지 않고 결정을 하는 건 너무 빠른 결정이다라는 거, 그걸 하나 생각을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을 하시는 변수는 정시 모집 인원의 변화가 있다. 어떤 모집 단위는 더 많아질 것, 진 모집 단위도 있을 거고 더 줄어든 모집 단위도 있을 텐데 그 부분을 하나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변수는 이런 건데요. 자, 예를 들면 인문계 학부모님들은 저렇게 대학을 간 애들한테 내가 진료를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연계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애가 의대를 좋아하지 않아, 그렇죠? 아니 갈 수 있는데 좋아하지 않아. 그렇더라도 우리 애가 가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거는 의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좀 더 세부적으로 뭔가를 고민하셔야 될 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2018학년도를 잘 보시면 가군에 498이고 나군에 345고 다군에 202명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원래 국립대 의대가 모두 가군에 있기 때문에 가군이 모집 인원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보면 가군이 46명 더 늘어가지고 더 많습니다. 그렇게 보이시죠?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나누어서 보게 되면 숫자가 나오는 맨 아래 보시면 지역이라는 데가 돼 있어요. 그게 뭐냐? 지역 인재가 그만큼 늘었다는 뜻이에요. 가군에서 지역 인재가 44명이 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모두 다 의대 자원이고 이과고 의대 자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무 의미 없는 44명이 는 거거든요. 저기는 여기 있는 분들은 아무도 갈 수가 없어요. 뭔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히려 거기 있는 일반이라고 돼 있는 36명이 줄어든 데 더 주목을 하시는 게 더 필요하다.
그래서 주요 의대가 38명이 늘었지만 실제로 기타 대학이라고 부르기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일반적으로 뽑는 인원이 36명이 줄었기 때문에 결국 가군에서 늘어난 인원은 2명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을 잘 눈여겨서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걸 하나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의대의 정원 변화와 함께 생각하실 수 있는 변수 중에 하나는 아주대와 충북대가 군이동을 실시하고 제주대가 모집을 새로 실시하는 부분이죠. 아주대는 다군에서 가군으로 넘어왔고, 그래서 주요 의대에서 15명이 빠진 게 아주대가 빠지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충북대는 국립대 의대 중에 유일하게 나군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가군에 있지 않고 올해. 그래서 그 부분이 되고, 제주대는 모집을 1년 쉬었다가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는 구조가 됐고, 그 부분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지역인재의 증가가 어떠한 변수를 만들어낼지, 그리고 좀 이따가 설명드릴 활용지표가 굉장히 일부에서도 계속 반복됐듯이 의대는 활용지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합격하느냐에 따라서 공대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의대의 정원이 증가하는 것이 실제로 공대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하나만 답을 강요해 볼게요. 왼쪽이 맞겠죠? 오른쪽 위에 보이시죠? 네, 거기 그 자료집에 73쪽부터 77이라고 써놓은 게 뭐냐면 나중에 가셔서 거기 있는 거를 읽어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되셨죠? 네, 그래서 앞에도 계속 그게 지나갔는데 제가 또 깜빡하고 놓치고 말씀을 안 드렸네요. 되게 친절한 설명입니다. 네. 사진도 언제 찍을지 알려주고. 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는 자, 이런 데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정말 잘 들으세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접수자예요. 응시자는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성적표가 나올 때 나오고, 이거는 수능을 접수한 거예요. 자, 접수한 건데 2019학년도에 과학탐구와 사회탐구의 접수자 인원이 있는데, 그걸 2018학년도와 비교를 해보시면 과학탐구와 사회탐구가 모두 줄기는 했지만 과학탐구가 줄어든 인원수가 더 많죠. 그렇죠? 근데 수학과와 수학나를 보면 수학나의 선택자 수가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뭘 보고 싶은 거냐면은, 자, 과학탐구 인원에서 수학가 응시 인원을 뺀 겁니다. 접수 인원을. 그게 2018학년도에는 78,230명이었고 2019학년도에는 89,916명입니다. 그게 과학탐구에서 수학과 응시생 접수자를 뺀 거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라고 바꾸어서 말씀드릴 수 있냐면, 수학은 나를 하고 탐구는 과학을 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뭐 했다는 뜻이라는 거죠. 늘었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형 과탐의 선택자들이 증가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학가를 지정하는 모집 단위의 끝단에 있는 대학들은 아이들이 없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수학가나를 모두 허용하는 모집 단위는 둘로 나뉩니다. 수학가나를 모두 허용하되 과탐만 허용하는 모집 단위가 있고, 수학가나를 모두 허용하되 사과탐도 모두 허락하는 공학대학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두 개의 모집 단위도 지원을 할 때 굉장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형 과탐을 한 친구들은 나형 사탐과 싸우는 게 싫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가나를 다 받고 과탐을 지정하는 모집 단위로 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잘 하시고 나중에 검토를 하실 때 저런 부분들을 검토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를 꼭 이해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건 이제 저희 서비스에 오시면 저런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동점자 대비 영어 등급의 비율들 뭐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기 보시면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는 동점자 중에 영어를 1등급을 받은 애가 31%고 2등급 받은 애가 42%다. 주로 2등급을 받았다. 근데 나는 1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저 대학을 가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겠죠. 반면에 나는 3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42%나 31%의 아이들보다 뒤처지게 되는 거니까 나는 좀 불리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게 기본적으로 영어 절대평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채점 결과에서 잠깐 들으셨지만 1등급의 비율이 전년도 1등급의 비율, 영어 1등급의 비율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래 상대평가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1등급과 2등급 중에 비율이 더 많은 게 어떤 게 비율이 더 많아요? 2등급이 더 많죠. 그리고 2등급보다는 3등급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년도 수능 영어는 1등급이 10%대인데 2등급이 17%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누적을 하면 그 얘기는 2등급에 해당하는 친구가 7%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급이 오히려 많고 2등급이 적은 거잖아요. 근데 올해 지금 채점을 해본 결과는 1등급보다 2등급이 많고 2등급보다 3등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절대평가를 받지만 상대평가처럼 비율을 좀 조정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영어에서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나와 동점자의 아이들의 영어의 비율이 어떤가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집에 댁에 가셔서 꼭 67쪽부터 72쪽에 있는 서술 내용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서울소재 상위 15개 대학의 2019학년도의 변수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될 요소들이 다 돼 있습니다. 그거를 여기서 다 제가 읽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읽으시면 이해하실 수 있게 써놨으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된다. 여기까지가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변수인데 이거는 채점 결과와 상관없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영어 등급별 비율은 채점 결과에 따라서도 굉장히 중요한 점검 포인트가 되었다라는 거, 그걸 생각을 하시고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를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아까 보셨던 건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맨 위에 있는 제목이 바뀌었어요. 아까 제목은 이제 남은 건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정시의 시작과 끝은 정시 포트폴리오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간을 똑같이 보여드렸는데 저 똑같은 기간 중에 이 시기, 요 정도 시기, 저게 딱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표가 나오고도 얼마간 시간이 더 있겠죠. 얼마간의 시간 동안은 정시 포트폴리오라는 걸 구성하는 데 시간을 좀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고려해야 되는 요소는 활용 지표나 영역수, 그리고 영역별 반영 비율, 영어 반영 방식, 그리고 학생부 반영 방식, 그리고 군 배치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해서 성적표를 받고 저것들을 완전히 구성을 좀 많이 한 다음에 해놓은 다음에 수시 합격자 발표를 보면서 내가 정시를 실제로 써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정시 포트폴리오를 검토를 해서 확정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 확정을 하고 검토하는 단계에서 변환 표준 점수라는 개념에 대해 생각을 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모의 지원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의 지원은 저 앞단에선 별로 의미가 없지만 뒷단에 가면 되게 의미가 있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모의 지원의 흐름을 보시고 2018학년도의 경쟁률도 체크를 하시고 2018학년도 추합 인원도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마지막 원서 접수 때 3장의 원서를 고르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내일과 모레 있는 대학별 고사와 관계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시 원서를 고민할 때 할 거 부분을 할 거니까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보기가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또 반복해서 보시면서 꼭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들으시면서 저런 흐름이구나, 그리고 저것 중에서 내가 어떤가 하나는 꼭 기억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면 좋겠는데, 근데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뭐라 그랬죠? 2018학년도에 뭐를 수집하는 거랑 결과를 수집하는 거랑 2019학년도 변수를 생각하는 건 계속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자,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이런 문제가 있죠.
활용지표와 영역수라는 개념부터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정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계속 찍으셔서 제가 지금 못 넘기고 있어요.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외워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정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첫 번째로 활용지표와 영역수라는 걸 보셔야 되는데, 활용지표라는 개념은 이런 겁니다. 자, 통상적으로 활용지표는 표준점수 100분위, 표준점수와 100분위, 표준점수와 변환표준점수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랬을 때 의대는 워낙 많은 의대가 저렇게 4개로 다 나뉘어집니다. 저에게는 동국대나 충남대 의대 같은 경우는 생원을 선택한 아이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환표준 점수를 쓰지 않고 R표준을 쓰니까. 요즘 애들은 그걸 R표준이라고 그래요. R표준. 근데 백분위 가운데 두 번째 있는 백분위 같은 경우도 보시면 백분위 대학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백분위 대학은 백분위 대학을 중심으로 서열이 형성되고 거기서 끝나기 때문에 조선대라는 학교, 조선대 의대라는 학교가 생각하시는 것만큼 낮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백분위 기준으로 아이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즉 지표가 저렇게 다르다는 얘기, 활용지표가 저렇게 다르다는 얘기는 활용지표에 따르는 유불리에 의해서 유리한 애가 생긴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대부분 맨 끝에 있는 표준점수와 변환표준점수를 쓰죠. 자, 인문계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 교대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교대는 전부 다 제가 써놨습니다. 교대는 12개 교대를 다 써놨는데 12개 교대 13개죠. 이대가 만약에 모집을 한다면, 근데 거의 모집을 안 할 가능성이 높죠. 2월 인원이 있을 때만 하니까. 그래서 12개 교대를 놓고 보면 12개 교대를 전부 다 놓고 봤을 때 저렇게 다 다릅니다. 반영하는 방식 자체가. 그러니까 전주교대에 유독 유리한 애들만 모이는 거고, 나머지 앞에 두 모집 단위에 있는 애들은 나름대로 뭔가를 하게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보통 아이들이 부르는 건동홍숙이라고 부르는 그 라인에 있는 블럭부터, 대학의 그 블럭부터는, 그 위까지는, 자, 이 블럭 잘 들으세요. 이 블럭 위까지는 맨 오른쪽 끝에 있는 활용지표를 보통 사용합니다. 다시요. 이 블럭 위에 있는 대학들은 맨 오른쪽 끝에 있는 표준점수와 변환표준점수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 블록을, 활용지표를 보통 사용합니다. 근데 이 대학부터, 이 급의 대학부터는 갑자기 대학들이 다 자기 살 길을 다 찾아서 갑니다. 근데 어떤 애는 분명히 백분위가 유리한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표준점수가 유리한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표준점수랑 변환표준점수의 조합이 유리한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각각 조합이 나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익대 같은 경우는 R표준점수를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탐구 과목의 표준점수가 높은 친구들이 중심적으로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미를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어떤 게 더 나한테 유리한 건가 라는 생각을 하시고, 특정한 과목을 못 보게 된 경우는 반영 영역수라는 거를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즉 4개를 반영하는지 3개를 반영하는지 2개를 반영하는지, 그 부분을 보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기 자료집에 보시면 저 내용들의 표를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3개 영역 반영하는 거, 2개 영역 반영하는 거 다 표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 표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문계 수험생들 같은 경우 제2외국어 대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도 여기서 이제 인문계 자기가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기가 좀 그래서 자료집으로 대체해 놨습니다. 97에서 98쪽을 보시면 제2외국어 대체가 얼만큼의 효과를 갖는지에 대한 것도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고 검토를 하시면서 구성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게 활용지표와 영역수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들을 고려해서 정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영역별 반영 비율입니다. 자, 영역별 반영 비율인데 이건 2018학년도 점수고요. 2018학년도 수능 점수고, 당연히 정시 모집 기준도 2018학년도 기준입니다. 2명의 친구가 있는데 A와 B가 있는데 A와 B의 표준 점수만 비교를 했을 때는 제가 빨갛게 해놨죠. 네, 빨갛게 보면 A가 이기죠. 그쵸? 근데 동국대식으로 계산을 했더니 누가 이기냐? B가 이깁니다. 저 차이가 뭐 별로 안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게 뭐 0.01점 때문에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데 저 차이는 좀 나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나느냐? 이렇게 나는 가장 큰 이유가 동국대의 반영 방식이 인문계 반영 방식입니다. 인문계 반영 방식이 저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어의 반영 비율이 35%고 수학은 20%입니다. 근데 A 친구는 수학을 잘했고 국어를 못했죠. B는 수학을 못했지만 국어를 잘 봤어요. 작년 수능 기준으로. 자, 그랬기 때문에 그 35%라는 반영 비율이 들어가 있는 상황 때문에 B가 동국대식으로 계산했을 때는 훨씬 더 좋은 친구가 된다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저 부분에서 영역별 반영 비율이 얼만큼 중요한가에 대해서 인식을 먼저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특히나 온라인 배치표라고 불리는, 뭐 저희로 말하면 정시합격 예측 서비스인데, 그런 이 정시합격 예측 서비스와 같은 온라인 배치표를 돌려보셨을 때 여기가 될 것 같은데 점수가 모자란다고 나온다. 그래서 저희한테 바로 전화하시거나 어느 기관에 바로 전화하셔서 너네 배치표 잘못됐어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 대학의 내 점수가 유리한 구조인지 불리한 구조인지를 반드시 따져보셔야 된다. 그래서 대학별 환산 점수로 돌려놓고 나면 굉장히 다른 부분이 생길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배치표는 저 오른쪽 끝에서 두 번째 칸에 있는 381, 380이라는 숫자만 보여주게 됩니다. 종이 배치표는. 근데 그 종이 배치표 기준으로만 보면 A가 더 잘 가야 될 것 같지만, 동국대라는 기준으로 보게 되면 B가 훨씬 더 잘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게 종이 배치표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물론 종이 배치표를 활용해서 쓰실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원래는 설명회 때 그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전 이상하게 그게 싫더라고요. 종이 배치표 설명을 딱 순간 시작하면 갑자기 종이 배치표를 막 펴셔가지고 저를 안 보시는 게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미리 찍어놨어요. 미리 찍어놔서 이투스 홈페이지에 오시면 그 동영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종이 배치표와 온라인 배치표를 어떻게 보완적으로 활용하셔야 되는지, 그거를 영상을 보시면서 15분짜리 15분짜리인데 제가 동영상 찍으면서 처음으로 안경을 벗고 찍은 그런 그래서 저는 못 보겠더라고요. 보다가 껐거든요. 근데 그걸 꼭 보시고 두 개를 어떻게 보완적으로 쓰셔야 될지를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세 번째 하셔야 되는 건 학생부 반영 방식을 보시는 건데, 학생부 반영 방식은 통상적으로 급간 점수를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거는 크게 많이 설명드릴 게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 영어의 반영 방식입니다. 영어의 반영 방식은 이렇게 세 종류로 나뉘는데, 가감점을 부여하는 대학과 비율 반영을 하는 대학과 반드시 이 조건을 채워야 되는 대학,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진짜로 한번 여쭤봐야 되는데 어느 대학이 제일 많습니까? 이게 참 큰일이죠. 글자가 제일 많은 게 가감점 부여니까 가감점 부여가 제일 많대요. 근데 비율 반영에 보면은 거기 뭐라고 적혀 있나요? 184개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글자가 아무리 많아도 184개교보다 많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비율 반영을 하는 대학이 워낙 많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PT를 몇 장을 넘겨도 안 끝납니다. 그러니까 저쪽 끝에, 왼쪽 끝에, 보시는 왼쪽 끝에 있는 대학만 가감점을 부여하고 나머지 대학은 전부 다 뭐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율 반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통상적으로 가감점을 부여하는 경우는 영어의 영향력이 크다, 적다. 근데 비율 반영하는 경우는 영어의 영향력이 크다. 그리고 얘네는 저거를 안 되면 끝이다. 뭐 이런 거예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고대 찾아보세요. 고대 있죠? 연대는 없죠? 대답하셨다고 치고. 그리고 서강대도 있죠. 그리고 중앙대도 있을걸요. 성균관대도 있고. 근데 한양대는 없어요. 되셨죠? 그러면 연대와 한양대는 뭐 한다는 거고? 비율 반영한다는 거고, 고대나 서강대나 뭐 성균관대나 중앙대는 모두 가감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이런가, 대체로 영어의 반영 비율이 낮은 건 맞는데, 영어의 영향이 낮은 건 맞아요. 서울대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서울대는 3등급 받아도 1점 깎이거든요. 0.5,
1 이렇게 1점 깎이는데 고대는 2점 깎여요. 근데 이제 그게 핵심이 아니고, 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두 명의 아이가 있는데 성적을 지금 잘 보시면 A 학생의 표준점수 총합은 378이라고 돼 있고요, B 학생은 379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B 학생이 좀 더 좋죠. 1점이라도 좋잖아요. 근데 영어가 2등급이에요. 그러면 영어의 영역이 적다면 둘이 붙었을 때 누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영어의 영역이 적다면 B가 영어를 2등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B가 이겨야 되는 거고, 영어의 영역이 큰 쪽에 가면 B가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합리적인 의심이죠. 자, 그래서 연대랑 고대에 넣어보면 2018학년도 기준으로 연고대 환산 점수를 비교를 해보면 고대에 가면 B가 이깁니다. 근데 연대에 가면은 A가 이깁니다. 즉 실제로 국수탐 점수는 낮지만 영어가 1등급이기 때문에, 그리고 B는 국수탐 점수는 좋지만 영어가 2등급이기 때문에, 자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양대를 들어드렸는데 그 중에서 한양대만 뭐였어요? 비율 반영하고 서강대나 성균관대나 중앙대는 모두 뭐 했단 말이죠? 가감점을 했어요. 그러면 서강대나 성균관대나 중앙대에서는 누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B가 이겨야 되는 거고, 한양대에서는 누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A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성균관대에 가니까 B가 이기지 않고 누가 이기더란 말이에요? A가 이기더란 말이에요. 왜? 성균관대는 극간의 점수차가 커요. 가감점을 하지만 극간의 점수가 크다고요. 서울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0.5지만 성균관대는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균관대는 저런 식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단순히 가감점을 하는 건 무조건, 비율 반영하는 건 무조건이라는 개념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거를 구체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기서 이제 갑은 연대죠. 연대는 인문계는 2018학년도 기준으로는 2등급 맞으면 7.5점이 깎이고 자연계는 5점이 깎입니다. 2등급은 쓸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연대가 올해 입시의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원래는 학생부가 10%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수능 100%로 바뀌었어요. 근데 연대가 원래 한국사 10점을 합쳐가지고 910점이 수능 점수고 100점이 교과 점수여서 합치면 1010점이 전형 총점인데, 이거를 이 100점을 없애고 910점을 총점으로 하지 않고 1010점으로 총점을 바꿨어요. 수능 총점을. 그러니까 연대 같은 경우는 1등급, 2등급의 극간차가 5점은 똑같은데 이걸 환산을 하면 작년에는 인문계는 7.5점 차이가 나고 자연계는 5점 차이가 났는데 올해는 전형 총점이 900점에서 1000점으로 늘어났으니까 이 5점이라는 점수차도 더 늘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연계는 5.5점 차이 나고 인문계는 8.33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연대는 더 커진 거죠. 그래서 영어의 반영 방식에 따른 유불리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정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때 그거를 생각을 해두시면 되고, 네 번째로는 군 배치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저희 애가 대학 갈 때까지 좀 아직 남아서 아직은 정시가 재미있는데 저는 정시의 매력이 군 배치에 있다고 봅니다. 정말 매력적인 게 군 배치입니다. 그랬을 때 잘 보시면 이거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 가군에 서강대와 성균관대가 있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색깔이 나올 거예요. 색깔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사회과학부와 사회과학 계열, 서강대 사회과학부와 성균관대 사회과학 계열은 모두 가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를 못 씁니다.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수시로 말하면 저걸 둘 다 쓸 수 있죠. 어떤 개념인지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대학을 예로 들어드리지만 다른 대학들도 분명히 저런 구조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단일군 모집을 하는 대학보다 군을 나눠서 모집하는 대학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는데, 자연계도 가군의 성대공학계열과 한양대의 신소재공이나 에너지공이나 화학공이나 그 위에 있는 생명공이나 이런 게 전부 다 겹치죠. 그러니까 둘이 동시에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군의 성대공대를 썼다면 나군은
신소재공이나 에너지공이나 화학공을 못 쓰고 나군으로 넘어가서 한양대에 건축공이나 건설환경공이나 이런 걸 써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나군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대는 자연과학 계열을 나군에 뒀는데 그 자연과학 계열과 나군에 있는 물리와 한양대의 물리나 화학이나 이런 것들이 겹친다. 그러니까 군 배치 때문에 동일한 성적을 가지거나 비슷한 수준의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든 쪼개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좀 보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게 저런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군 배치를 꼭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점수로 봤더니 서강대 사과도 쓸 수 있고 성대 사과도 쓸 수 있대. 그래서 그렇게 2장 쓰고 나머지 1장은 뭘 쓸까 고민하는 집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원서 쓸 때 보니까 서강대 사과를 썼는데 나군 쓰래. 그 나군 쓰는데 성균관대 갔더니 사과가 없어. 많습니다, 그런 집. 그러니까 그거를 군으로 나누어서 해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군 기준이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부분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을 검토할 때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군 배치라는 거. 이제 그걸 꼭 염두에 두시기 필요합니다. 자, 여기 앞에 제목의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구성이라고 돼 있죠. 구성인데 이제 구성이 다 됐으면 뭘 하는 겁니까? 검토를 하는 거예요. 검토할 때 꼭 하셔야 되는 게, 이거는 수능 성적표가 나와야 대학이 발표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능 성적표 나온 이후에 검토할 때 쓸 수밖에 없어요. 뭐가 있냐? 변환 표준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즉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건 탐구 영역의 과목 간 유불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100분위를 기준으로 일정한 표준 점수를 주는 걸 의미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이 세 개 대학은 저렇게 표현을 합니다. 잘 보면 100에서 92로 갈 때 가장 차이가 덜 나는 곳이 서강대죠. 그쵸? 두 번째 차이가 덜 나는 곳이 한양대입니다. 보이셔요? 네. 그리고 성균관대가 차이가 제일 많이 납니다. 근데 100과 98 사이를 비교해 보니까 역시 성균관대가 제일 많이 납니다. 저희 누적된 점수차인데, 근데 100과 97로 갔더니 성균관대랑 한양대가 뭐해지는 거야? 같아졌어요. 2.19로. 그리고 100에서 96까지를 보니까 한양대가 더 뭐해진 거예요? 커진 거예요. 그리고 100과 95를 보니까 이번에 또 뭐가 커진 거예요? 성균관대가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균관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게 과탐 기준인데, 우리는 과탐 100분위가 95 밑으로부터는 안 받을 거야, 뭐 이런. 근데 한양대는 우리는 96부터도 안 받을 거야, 뭐 이런 거죠. 물론 대학이 그렇게 그런 의지에 시장이 부합하느냐는 문제 둘째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의도까지를 생각하고 원서를 쓰실 필요는 없고, 저 극간의 차이를 이해하시면서 쓰실 필요가 있다. 즉 과탐을 못 본 친구일수록 어느 대학이 더 유리하냐? 서강대가 더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잘 본 애들과 점수 차가 뭐하니까? 적으니까. 근데 과탐을 잘 본 친구들일수록 서강대를 피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자기의 강점을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그게 변환 표준 점수의 발표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근데 문제는 단순히 그걸로 끝나지 않고, 자, 여기부터는 이해 못 하셔도 되는데 꼭 들으셔야 됩니다. 저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를 비교했을 때 서강대는 과탐의 반영 비율이 가장 낮은 대학입니다. 심지어 반영 비율조차도 낮아요. 그래서 환산을 하면 이런 차이가 납니다. 즉 서강대는 99를 기준으로, 자, 나중에 딴소리 하시지 말고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99입니다. 100이 아니고 99를 기준으로 96을 받았을 때 깎이는 점수가 2.35점이 깎이는데, 반영 비율을 넣어서 계산하면 한양대는 99를 기준으로 96을 받았을 때 깎이는 점수는 11.95가 됩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물론 저거는 2018학년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변환 표준 점수에 의해서 100분위 3차이지만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 또 어떤 대학은 아주 적게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변환 표준 점수를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걸 이해하신 다음에, 그래서 변환 표준 점수가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신 다음에 나중에 정시 마지막 쓰실 때 누군가에 가서 뭘 묻게 되신다면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든지 아니면 진짜로 누군가에게 시간과 돈을 들여서 가신다든지 해서 누군가에게 뭘 물으실 때 한마디 물어보시면 되죠. 이 대학 변환 표준 점수는 우리한테 유리한가요? 이렇게. 근데 뭐요? 이러면 신뢰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만든 표처럼 이런 표를 만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신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거 계산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희는 뭐예요? 저희가 하면 되지. 그러니까 저희가 저런 계산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저렇게 나오는지는 아셔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된다. 두 번째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건 전년도 결과를 수집하시는 건데, 전년도 결과는 몇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경쟁률을 하시는데 정말 부탁인데 날짜별 경쟁률을 보셔야지 경쟁률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저희 정시학교 위치 서비스에 저런 걸 보여드려요. 그러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D-1에 1.09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오전, 그날 마감날 오전에 2.15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올해, 저게 작년인데 동일한 모집 단위가 올해 D-1일 날 0.98이다가 오전에 1.8이었다. 그러면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뭐 한 거예요? 낮은 거잖아요. 그쵸? 근데 최종 경쟁률은 올해가 더 높을 거예요. 즉 오후까지 보고 애들이 몰려 쓰겠죠. 그러니까 최종 경쟁률은 더 높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몰려서 쓰는 애들은 안정권 점수가 아닌 애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수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오르는 게 그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따라서 그 이전의 경쟁률이 어떤 추이를 보이느냐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날짜별 경쟁률을 좀 모아놓는 게 필요하다. 그게 꼭 저희 예측 서비스를 쓰시지 않더라도 학교 선생님들도 가지고 계시고, 뭐 대학에 문의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날짜별 경쟁률을 보시면서 이번 경쟁률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최종 경쟁률만 보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날짜별 경쟁률을 좀 보시는 게 필요하다. 두 번째는 최종 확정 인원을 반드시 전년도 결과 수집이니까 전년도의 최종 확정 인원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늘어났느냐라는 걸 보시는 거죠. 그리고 2월 인원 규모를 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추가 합격 인원은 어디까지 됐나라는 것도 검토 대상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전년도 합격 결과라는 걸 수집을 하시는 겁니다. 최근은 대학교 입학처에 가시면 거의 다 있습니다. 입학 결과가 거의 다 있으니까 그 부분 생각을 하시고, 이번에 자료집 만들면서 자료집 맨 마지막 부분에 입학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써놨습니다. 저희가 써놨으니까 그 결과를 해석하는 방식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될까를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모의 지원 흐름을 보시는데, 모의 지원 흐름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한 가지만 딱 부탁드리면, 내가 가군을 쓸까 말까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 그때 모의 지원을 본다. 그 모의 지원을 보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가군의 모집 단위가 아니라 가군의 모집 단위에 쓴 애들이 나다군을 어디 쓰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군을 어디 쓰느냐를 보시면서 나다로 갈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셔야지, 가군의 모집 단위를 보는 거, 그러니까 가군을 내가 궁금하게 봐야 되는데 가군 모집 단위를 보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나다군에서 걔가 어디를 쓰러 가느냐를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검토하는 부분으로 하시는 겁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설문을 아마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 웹에서 하실 수 있는 그리고 그거를 응해 주시면 저 오늘 PT 했던 거를 다 받으실 거예요. 메일로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으시고 월요일 날 동영상이 올라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보시면서 차근차근히 보시면서 아직 시간 많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정신을 놓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꼭 인지를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성적표가 나오고 나면 저희 학원들, 지점 학원들은 저런 데서 이렇게 설명회를, 실제점 분석 설명회를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대규모로 모여서 실제점 설명회를 하는 건 없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가 있으니까 가까운 지역으로 가셔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되셨죠? 저거는 성적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8일 9일에 보통 합니다. 8일 9일에 보통 하니까 그 8일 9일에 가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일부 말미에 이정수 부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런 걸 합니다. 심층 분석 설명회라는 걸 합니다. 그 심층 분석 설명회는 학교별로 오른쪽 끝에 보시면 대상 학교가 있죠. 그래서 저렇게 학교별로 나누어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성적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각 학교의 여러 가지의 사항들을 분석을 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강남에서는 저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강북은 저렇게 다양하게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합니다. 강북은 여러 그룹으로 나눠 진행을 하고, 그리고 혹시 오늘 멀리서 오신 분들, 뭐 경기도 이런 데서 오신 분들께서는 여기 이제 요런 저희 지점에서도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그 부분들을 보시면서 정시 지원에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이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